기온이 뚝 떨어진 요즘 뇌혈관 질환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특히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생기는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머릿속 시한폭탄이라 불립니다. 파열될 경우 생명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이 뇌출혈이라는 게 시간을 다투는 건데 다행히 병원에 빨리 오셔서 큰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 위험 요인 관리 등으로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개 클리닉 웰에서는 뇌동맥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땡땡땡땡땡은 뇌동맥류 파열에 신호일 수 있다입니다. 토요일 아침의 좋은 습관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이 되니까요. 목소리도 좀 이상해지고요. 코도 막히고요. 네. 계속 움츠려서 걷다 보니까 목이랑 어깨가 좀 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미끄러지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해요. 이렇게 겨울철에는 특히나 세심하게 건강을 챙겨야 할 텐데요. 뇌동맥의 치료법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신경외과 전문의 최재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뇌졸중, 그중에 뇌 속의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는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신경외과 전문의 최재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렇게 황망한 소식 들릴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렇게 되셨다는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어르신들 건강에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뇌동맥류도 겨울철에 위험하다고 하니까 오늘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뇌동맥류 얘기하다 보니까 유명인들도 본인이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미국의 유명한 모델이 뭐 킴카사디안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배우 정의루 씨, 뭐 윤계상 씨, 그리고 야구 선수 민병헌 선수가 본인이 요 뇌동맥류를 앓았다라고 하는데 연세 드신 분만의 증상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한테도 찾아올 수 있으니까 지금 오늘 남녀노소 모두 크리스마스 앞두고 외출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공개 클리닉의 끝까지 보면서 뇌동맥류가 뭔지 네 글자를 뇌 속에 콕 박아넣는 그런 토요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나도 혹시 뇌동맥류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혹시 어떤 증상을 동반하나요? 네, 안타깝게도 뇌동맥류가 있다고 해서 뭐 특별한 증상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동맥류가 파열이 됐을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땡땡땡땡땡 뇌동맥류 파열의 신호일 수 있다. 과연 첫 번째 키워드로 선정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섯 다섯 글자인 글자. 거죠? 네. 이거는 드라마 많이 보신 분들이 맞추실 것 같아요. 네,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막 하면서 쓰러지시잖아요. 네, 재현 배우. 그래서 딱 마침 또 다섯 글자예요. 충격적인 말. 네? 뇌동맥류 파열의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헤어져.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정답인가?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하면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죠. 혈압이 오릅니다. 그쵸. 이렇게 뒷목이 다- 뜨끈하지. 네, 충격적인 말을 들은 이렇게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다 뒷목을 잡습니다. 이게 혈압이 갑자기 빡 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혈압 급상승 뇌동맥류 파열의 신호일 수 있다. 이걸로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또 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뇌졸중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을 보면 어눌한 말투입니다. 말이 어눌해진다든지 말씀이시죠? 왼팔이나 오른팔이 좀 힘이 빠진다는 걸 교육을 들었잖아요. 맞아요. 다섯 글자를 국한하자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보다 말하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어눌한 말투 이 다섯 글자가 오늘의 정답일 것이다. 저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교수님! 뭐 다섯 글자 아주 잘 맞춰서 대답을 잘 해주셨는데 네. 제가 오늘 준비한 키워드는 이겁니다. 극심한 두통, 뇌동맥류 파열의 신호일 수 있다입니다. 심한 두통. 근데 교수님,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뇌동맥류가 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뇌동맥류 할 때 저희가 류자를 보통 혹류자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동맥에 혹이 생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뇌 혈관벽에 약한 부분이 생겨서 그쪽이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뇌동맥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뇌동맥류는 이렇게 아주 동그란 모양으로 생길 수도 있고 방추형 모양으로 생길 수 있고 뇌동맥의 어느 부분에도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저 동맥류가 생긴 그 자체로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파열이 되면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시한폭탄이란 말이 많네요. 아, 네. 그러면 극심한 두통이라는 거 자체를 어떻게 가늠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뇌동맥류 파열 때 생기는 두통을 벼락두통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벼락두통, 벼락이 치는 듯한 그런 두통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뇌에 벼락을 맞아 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 수는 없는데 일반 환자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두통으로 오신 경우에는 망치로 머리를 강하게 맞은 것 같은 그 정도의 극심한 두통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환자분들이 압니다. 두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건 병원을 가야겠다. 이런 거를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아셔서 응급실로 오시게 되고 그 정도로 두통이 심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참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극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길 때는 응급실로 가셔가지고 뇌동맥류 파열의 증상일 수 있으니까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이 있다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파열이 안 된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증상을 안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맥류가 있어서 두통이 있다 이것보다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동맥류가 발견이 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 아주 드물지만 동맥류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동맥류 크기가 아주 큰 경우,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사이즈로 얘기하면은 뭐 10mm 이상의 큰 동맥류가 있을 때는 그 동맥류 크기가 크니까 그 자체의 덩어리 효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다른 우리 여타의 증상들도 하나의 증상 말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동맥류는 이게 두통 말고도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있겠죠. 뭐 두통 말고 또 하나 잘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 물론 이것도 뭐 드물긴 하지만 3번 신경마비 증상이 좀 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번 신경. 3번 신경. 3번 신경이 하는 일은 주로 눈을 뜨게 하고 그다음에 안구를 갖다가 잘 움직여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3번 신경마비가 생기면 눈이 잘 안 떠지고 그리고 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형태, 저 그림처럼 저렇게 보이는 형태를 나타내는데 저게 아주 저희 뇌에서 후교통 동맥이라고 하는 부분에 큰 동맥류가 생기면 저런 증상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눈이 저렇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 신경외과로 바로 오시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경우에 있어서 안과에 먼저 가셔가지고 눈이 이상하다 이렇게 가셔서 보면 안과 선생님들이 보시고 이거는 신경외과에 가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신경외과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거는 그러면 이 뇌동맥류가 치료되고 나면 나아지는 겁니까? 네, 보통 저 치료가 끝나고 나면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눈이 곧 떠질 거냐 아니면 두 개로 보이는데 좋아질 수 있느냐 이걸 갖다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대부분 다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한 8에서 90% 정도는 원래대로 이제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고 돌아오시는 시기도 다양합니다만 빠른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다 돌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래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려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다 돌아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다니까 참 다행인 것 같은데 그래도 사실 신경마비, 사망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 무서운 뇌동맥류는 원인이 뭔가요? 동맥류를 단 하나의 이제 원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이제 해부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혈관이 이렇게 분지되는 부분에 잘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혈관이 분지되는 부분에 이 혈력학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저쪽 부분에 이제 혈관벽이 약해져서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요. 실제 임상에서도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로 동맥류가 생기는 위치는 혈관이 다 이렇게 분지되는 갈라지는 부분에 이제 동맥류가 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잘 생기는가라고 이제 후천적인 요인을 한번 보게 되면 혈관벽이 좀 약한 그런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시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건 드물지만 뭐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이제 후천적으로 일정한 동맥류 혈관벽을 약하게 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고혈압이 있어서 조절을 잘 안 하고 있다든지 고혈압을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에 노출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흡연을 갖다가 장기간 동안 하시는 분,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벽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고지혈증이나 그다음에 동맥경화증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저런 혈관 분지부가 쉽게 부풀어 올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원래 우리가 좀 다른 계절보다 겨울에 밖에 나가면 갑자기 뒷목이 맞아요. 뻣뻣해지기도 네, 하고 막 맞아요. 뒤통수가 엄청 땡기고 막 두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왜 겨울철에는 이렇게 뇌동맥류도 더 자주 발생하고 이렇게 뒷목도 뻣뻣하고 이래지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되면 혈관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일이 생기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신의 혈관이 수축이 되면 네. 뭐 심장으로 가면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잘 안 가서 심근경색이 생길 수도 있고 뇌에 있는 뇌경색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전신 혈관이 수축을 하니까 일시적으로 혈압이 갑자기 점핑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뇌동맥류가 파열이 된다든지 그런 위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따뜻한 그런 봄이나 뭐 이럴 때보다는 겨울에 그런 증상이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게 역시 오늘도 우리 공크리 1,400회가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흡연이라는 또 주인공이 또 나와주셨네요. 예. 거기다가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위험 인자를 생각해 보면 뇌동맥류, 뇌질환 이런 거는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남자가 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늘 드는데 네. 실제로 보면은 이게 뇌동맥류는 남자보다 여자가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한데 그래서 그 원인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첫 번째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혈관벽이 남자에 비해서 조금 약하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럴 수 있고 두 번째 더 강한 이유는 사실 젊은 나이 때 생기는 뇌동맥류는 남자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년 이후에는 여자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저희 호르몬이 이 혈관벽을 좀 잘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고 이제 폐경이 되게 되면 에스트로겐 분비가 아주 낮아지죠. 낮아지면서 혈관벽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떨어져서 중년 이후에 폐경 이후에 여성들을 그 나이대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2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지만 똑같은 그런 생활 습관을 유지를 한다. 똑같이 담배를 피고 똑같이 고혈압을 조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에게 동맥류가 더 잘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머릿속에 뇌동맥류가 있으면 빨리 치료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뇌동맥류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아주 많은 위치에 아주 다양한 사이즈로 다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동맥류가 이제 파열이 되는 그런 위험도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 파열이 잘 되는 위치에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5mm 이상의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파열의 위험도가 조금 높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맥류 전체의 파열의 위험도를 매년 1에서 2%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파열의 위험도가 1에서 2% 정도 된다. 모든 동맥류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좀 크기가 큰 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년 터질 확률이 2%보다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3%까지 될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치료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매년 터질 확률이 그러니까 한 번 파열되었을 때 사망률이 꽤 높습니다. 동맥류는 지주막하 출혈이란 출혈이 생기면 40%의 어떤 사망률을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아주 파열의 위험이 좀 낮은 위치가 있습니다. 안동맥 근처에 그런 위치에 있고 크기가 매우 3mm 이하의 작은 동맥류는 사실은 보고에 따라서는 거의 파열이 안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0.1% 미만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을 가지는 그런 치료나 수술이나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추적 경과를 관찰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경과를 이렇게 관찰해야 되는 동맥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가 필요한 동맥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치료하게 되는지 화면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네, 이분은 어지럼증이 계속돼서 다른 병원 찾아서 MRI 촬영하시고 다발성 동맥류가 발견돼서 저희 병원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약간 어지러웠어. 혹시 터지면 죽거나 어눌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된다 하니까 걱정이 많이 됐죠.
아이고, 다발성이면 하나가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이 환자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그 혈관 조영을 하고 왔어요. 어지러워가지고 MRI를 찍으니까 동맥류가 있다 그래가지고 동맥류가 지금 보면은 여기 하나,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어가지고 동맥류가 있다고 다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모양이 이 중간에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 정교통 동맥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모양이 가장 크고 모양이 좀 좋지 않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치료를 할 거고. 동맥류가 세 군데에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안 좋고 모양이 안 좋은 것부터 치료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제 혈관 조영을 다시 해보고 가장 위험해 보이는 부분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됐어, 스탑. 나올 것 같나? 30도 마음에 드는데. 네, 저 코일을 삽입하기 전에 좀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보시는 것처럼 대퇴동맥을 통해서 우리 아주 미세 카테타, 마이크로 카테타라고 하는 미세 카테타를 뇌 동맥류 안에 넣게 됩니다. 저렇게 넣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코일이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동맥류 안에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삽입을 하고 하나만 넣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코일을 조금씩 이제 넣게 되면 나중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안쪽으로 혈류가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이제 파열의 위험도가 뭐 거의 없다라고, 거의 없게 치료가 잘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서 나가고 이거는 하나의 또 다른 앙코에서 저걸 보면서 이제 뭐 다른 남아 있는 동맥류의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환자분 2개 정도의 동맥류가 더 있는데 아까 말했지만 치료의 위험도보다는 파열의 위험도보다는 치료의 위험도가 더 낮기 때문에 정상적인 좀 혈관과 지켜보기로 병변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분리해야 되는 이런 이미지를 갖다가 일단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번 촬영을 해가지고 각도를 정했던 거고 이게 이제 코일 색전술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고 이제 코일 색전술을 시행을 하고 나서 아까는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조영제가 찼는데 지금은 조영제가 별로 차지 않고 이제 코일이 잘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술은 뭐 계획한 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환자분이 퇴원하시고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찾으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앉으세요. 네. 집에 잘 지내셨어요? 네. 멍 많이 안 듭니까? 멍이 네. 아직까지 멍 좀 들지요? 좀 네. 어지러운 거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안 오시고. 많이 좋아졌습니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 꽈리하고 어지러운 건 관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뭐 좋아졌다니 다행이네. 일단은 보시고 큰 꽈리가 있잖아. 네. 1번. 네. 1번 동맥류는 치료가 잘 됐거든요. 네. 그때 다행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꽈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를 잘 됐어요. 잘 됐고 어머니는 스텐트라고 하는 그물망도 안 썼거든요. 네. 그물망도 안 쓰고 그냥 코일을 해가지고 잘 끝냈어요. 보시면은 다른 사람은 막 스텐트 같은 걸 썼는데 내 일부러 그 스텐트를 안 썼어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꽈리가 몇 개 더 있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내가 2번 꽈리 있잖아.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거 이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네, 우선 위험한 고비는 넘겼고 이제 추적 관찰을 하면 되겠죠. 얼른 건강해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향후에 저게 만약에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필요하면은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RI 한 번 더 찍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꽈리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아직 여전히 여기는 이거 남아 있거든. 이거는 모양이 이건 이 방추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생긴 게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모양이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 바뀔 가능성이 있으면 저거는 큰 스텐트 같은 게 있습니다. 넣어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은 굳이 그거를 치료하는 게 어머니한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그대로 있으면 계속 지켜볼 거고 조금 더 이게 모양이 바뀐다든지 좀 커진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뭐 안 커지길 바라는데 혹시 그래 되면 다시 한 번 더 치료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번에 오시면 MRI 한 번 더 예약을 해갖고 6개월쯤에 한 번 더 찍도록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발견되기 전하고 뭐 일상생활로 제가 돌아간 것 같거든요. 원래 혈압은 있은 줄 제가 알고 있었고요. 고지혈증은 몰랐거든. 이번 게 알게 됐는데 그것도 아마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또 뭐 잠자는 거 이런 거 수면 이런 거 충분히 그렇게 할 생각이죠.
이게 보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2년 전에 건강검진 받을 때 그때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추가 검사로 뇌 뭐 촬영 이걸 했었거든요. 이게 어떤 동그란 통에 들어가서 그게 MRI인지 뭐 CT인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저도 뇌동맥류 이런 게 있었으면 그때 발견이 됐을 수도 있었을까요? 뇌 영상 검사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네. 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뭐 CT 같은 경우에는 네. 주사를 맞으면서 찍는 혈관 조형을 하는 그런 CT를 찍으시면은 동맥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네. 요즘에는 MRI 찍으면서 같이 MRA라고 해서 혈관을 같이 보는 검사를 하게 되면은 동맥류를 볼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한 그냥 CT나 그냥 MRI만 가지고는 동맥류를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첫 번째.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동맥류는 이런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고 건강 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고 하기 때문에 뭐 좀 걱정이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뇌 영상 검사를 해보시면 동맥류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뇌 영상을 찍어야 되네요. 이게 앞서 영상 보니까 코일 색전술이라는 거를 계속 환자분이 하시던데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다 계도를 해서 수술을 했는데 코일 색전술을 요즘에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거 대퇴부 다리 혈관을 통해서 미세 카테터를 갖다가 동맥류 안에 넣게 되면 그림처럼 백금으로 된 코일을 갖다가 안에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래 되면 저 안에 혈전이 생겨서 그 혈관벽으로 가는 이 혈류가 막아지게 되니까 자연히 파열이 안 되게 막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그래도 꽤 간단한 것 같아요. 이게 코일 색전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일 색전술을 받아들이는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계도를 하는 수술적 스트레스가 없고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통증이 없고 그리고 그 시술 시간 자체가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아주 고령이거나 전신적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도 치료가 가능한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별 문제가 없으면 뭐 시술하고 하루 이틀 내에 다들 퇴원하시게 됩니다. 장점은 그런 좀 덜 침습적인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모든 동맥류가 다 코일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동맥류가 코일이 되는 모양이 있고 안 되는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예전처럼 아주 기준이 좁지는 않습니다. 뭐 예전에는 아주 목이 좋고 동맥류가 예쁘게 생겨야지만 코일이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목이 넓고 해도 스텐트가 잘 개발이 돼서 코일 색전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동맥류 자체에서 혈관이 하나 분지가 된다든지 그런 모양에 있어서는 코일이 어렵습니다. 코일이 어려워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코일보다는 수술적 치료를 갖다 권고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단점은 코일 색전술은 수술적 치료에 비해서는 치료의 완성도가 좀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나중에 수술에 대해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동맥류를 꽈리를 집게로 이렇게 딱 묶는 동맥류 결찰술에 비해서 안에 코일을 넣는 거는 치료의 완성도는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발의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신 경우에는 대부분 특별히 뭐 영상 검사를 그렇게 자주 하지는 않는데 코일을 한 경우에는 초기 한 1, 2년 정도 MRI를 찍고 그 이후에도 몇 년 간격을 두고 MRI를 검사를 해서 코일이 재발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 동맥류의 모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코일 색전술을 할 수 없는 모양의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일 색전술이 알 수 없는 모양 주로 이제 코일 동맥류 자체에서 혈관이 나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그 혈관을 보존하면서 코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뭐 클립 결찰술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저게 이제 클립 결찰술인데요. 실제로 현미경을 보면서 저 이제 동맥류에서 나가는 그런 혈관을 갖다 보존을 하면서 직접 집게로 물게 되면 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저게 클립 결찰술의 장점이 되겠죠. 이번에는 뇌 동맥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꽁트로 풀어보겠습니다. 공클 메디컬 지식 배틀 끼다 아이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부부간의 대화네요. 잘생긴 강영훈 씨. 우리 날도 추운데 우린 따뜻한 나라 여행 한번 갈까요? 따뜻한 나라 좋아하네. 집 나가면 다 고생이다. 온수매트 올리고 옥장판 올리고 자 전기장판 올리라. 따시게 방에서 있자. 아이고 옆집은 시드니에서 크리스마스 보낸다 쿠쌌고 누구는 보홀 거기 간다 했었고 누구는 또 베트남 간다 하대. 안 가는 사람 지금 내밖에 없어요. 이 사람아 나는 체질상 시드니 가면 사람이 시들고 보홀 가면 보골난다. 알겠나? 시드니 그래, 안 뭐. 가도 지금 시들어 있거든. 아 몰라 내는 안 가는 게 내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니까 랄랄라 하지 마라. 그래 네가 못 가는 건 맞지. 뭐 네가? 영어를 할 줄 아나. 네가 뭐 돈이 그래 많나. 뭐 어째가겠노 그래. 그 집에만 있으라 그래. 이 사람아 내 아픔을 네가 몰라서 또 얘기하네. 내 머리가 아파가 내 동맥류 타지가 코일 넣었다 이가. 그것 때문에 공항 검색대에 가면 삑삑삑삑삑삑 하면 니 어떻게 할게? 고일 가지고 지금 몇십 년째 니 아프다고 지금 엄살은. 아이고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고일 박은 사람들은 그 비행기 못 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아니나 그게 저 높은 데 올라가면 기압이 높지 고기압이제 그자 그런 비행기를 타다 보면 내처럼 이렇게 혈관이 부풀어 올랐던 사람들은 이게 빵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네가 어떻게 내한테 뭐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해줄 수 있나? 안 되잖아. 그 책임질 거야? 안 되잖아. 그럼 네 혼자 갔다 오든지. 내는 제발 좀 놔두라. 이래 부탁할게. 혼자 가든가 해야겠다. 이건 뭐 아무래도 저 양반이 저거 가기 싫어 저런 거 같은 맞지요? 예, 더 이상 싸우지 마시고요.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죠. 네. 자, 퀴즈는 코일 색전술을 하면 몸속에 금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항 검색대에서 울릴 수 있다. 울린다면 기다. 안 울린다면 아니다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니 저는 TV에서 봐서 그래요? 네, TV에서 봐서 알아요. 다시 정리하면 코일 색전술을 하면 몸속에 금속이 들어가므로 공항 검색대에서 울릴 수 있다. 하나, 둘, 셋. 기대. 아니다를 안 뜬다고요? 울리실 것 아침 프로그램이나 토크 프로 많이 보거든요. 네. 이영하 선생님이 나왔는데 본인이 이게 고관절하고 이런데 그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대. 그게 금속으로 돼 있잖아. 네. 울려가지고 되게 좀 곤란했던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인공 관절은 그럴 수 있는데 네. 코일 색전술은 굉장히 그 얇은 혈관에 이게 조금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그게 울린다고요? 그것도 금속이잖아.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총알 같은 거를 그러니까 미세하지 네. 않고 작잖아. 엄청 작은 총알을 그러니까. 입에 물고 이렇게 딱 지나가면 네. 안 울릴까요? 울리게 울리게 아니 만들지 공항 않았을까요? 들어갈 때 비다지. 울릴 수 있으니까 그걸 다 어느 정도 봐주시는 거지. 출입국 관리소 이런 데서. 정답 그죠 뭔가요? 교수님 정답 뭡니까? 예, 검색대를 물론 안전하게 통과하실 수 있습니다. 팻말을 들어주시다. 안전하게 기도 아닙니까? 그럼 울리지 않는다. 안 울린다고요? 네. 안 울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동맥류에 쓰이는 그런 코일이라는 거는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백금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 공항 검색대에 울리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양이 워낙 미세하기 때문에 그리고 깊은 두개골 안에 있기 때문에 공항 검색대에서 코일을 했다고 해서 삐삐삐 울리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울린답니다. 와 그래요? 공클 메디컬 지식 배틀 끼다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두 분이 함께 연기해 주시죠. 엄마 내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제 나랑 같이 검사 받으러 가자. 아이고야 니는 아직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거 뭐 국가검진도 안 나온 나이인데 와 어디 아프나? 아빠가 그때 뇌동맥류 파열됐다 아이가. 그 유전될까봐 내 이제 조마조마해가지고 빨리 검사 받아야 되겠어. 아이고 이 쪼까만한 게 이게 벌써부터 이게 니는 쌩쌩해갖고 혈관도 튼튼하고 뭐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거 아유 택도 없는 나이인데 뭐 한다고 안 해도 된다 정말 아깝다. 아니. 내 불안해서 안 되겠어. 가서 검사를 해봐야 속이 시원하고 좀 안심도 하고 그러지. 에헤이 또 가자. 너그 아빠 닮아갖고 어디 살짝 아프다 싶으면은 그래 쫓아가가지고 건강염려증 걸려갖고 니 안 되겠다 니는 너그 아빠 판때기다 그래
가든가 하자. 그래. 아 가야지, 잠깐만. 정신 내 차리고. 아빠 닮았다니까 하기가 싫어. 내가 안 갈란다. 깠다 니는. 됐다. 내가 안 갈란다. 교수님 저 검사 받아야 됩니까? 와 기분 나빠 너. 어떤 경우가 이제 고위험 인군인지 이제 알아보기 위한 문제인데 아까 꽁트에서처럼 가족 중 뇌동맥류 파열 환자가 있으면 무조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준비됐죠? 오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기다. 네 기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남자보다 여자한테 잘생기고 여성들이 혈관벽이 약하다. 근데 이거 유전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후천적으로 있는 영향들이 많다고 하셔서 난 이건 유전병은 가족력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아닌 것 같아서 아이다로. 모든 병에는 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특히 이 뇌혈관, 혈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뭔가 약하든 이런 게 물려받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혈관이 좀 약하시면은 자식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뭐 너무 젊을 때까지는 필요 없어도 어느 정도 나이 되면은 그래도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최근- 저도 오. 이게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도 유전력이 있잖아요. 그쵸. 그런 만큼 이 뇌동맥류 파열도 당연히 검사를 받아서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인간이 아니에요. 진짜. 이제 교수님이 아이다를 들어주시면 남성팀, 여성팀 2대2로 동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점수를 1점 따가겠죠. 아이다 들어주십시오. 올드팀, 영팀 이렇게 한번. 올드팀, 영팀 네, 좋아라. 오랜만에 또. 네. 몇 살 차이 안 나요. 말씀드린 무조건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네. 하지만 무조건은 빼더라도 정답은 아 컨디션 안 좋은데. 오랜만에 빵영혼이네요. 생겼네.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뇌동맥류가 유전되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유전병 질환은 아닌데 가족 중에 파열된 동맥류 환자가 있다. 이렇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런 경우에 같은 가족 구성원이 동맥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서 약 2배 정도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사실은 뭐 동맥류 발병률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2배라 하더라도 그래도 검사를 해보는 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직계 가족 중에 동맥류가 있으신 분이 2명 있는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가족성 뇌동맥류라고 합니다. 그때는 확실히 가족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동맥류가 있었고 아버지가 동맥류가 있었다. 그럼 그 아들이나 딸은 반드시 동맥류 검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가족성 뇌동맥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맥류보다 파열의 위험도가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세 번째 문제 풀어보시죠. 아빠 데큐얼 패딩 하나만 사줘. 병원을 가지 왜 패딩 사달라. 감기 걸려가지고 감기 걸렸으면 주사를 맞아야지, 이 사람. 패딩 하나만 사줘. 어리철로. 지금 입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패딩 아이가, 그거 파카가 패딩이가. 이건 버스 말이지. 쇼패딩이고 요새 그 김밥처럼 롱 패딩 그게 유행한다 아이가. 그거 하나 사줘. 패딩 저번에 유행했던 거 아이가. 요새 방금 또 입으면 입지. 그래, 그 저번에 내 캐시미어 그건가 뭐 코트 그 코트 엉덩이 딱 드는데 그 코트 입으면 되지. 아 근데 그것도 성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캐시미어 100% 코트 아니면 오리털 100% 패딩 뭐 이런 거 좀 알아봤는데 네 근데 찾아놓은 게 있거든. 이거 그냥 주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아빠 왜? 또 쓰러질라 간다. 어디 안 좋나? 왜? 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혈압이 오르고 그러면 아빠 또 뇌동맥류 또 생기고 부풀어 오르고 아빠 쓰러지는 꼬라지 안 보고 싶으면 제발 좀 사달라고 하지 마라. 아니 뭐 사달라고만 하면 스트레스 받나. 내가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래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는데 패딩 하나 못 사주나.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 교수님 스트레스 받으면 뇌동맥류가 또 생길 수가 있나요? 예, 스트레스가 보통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퀴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뇌동맥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기는 병이다. 기다, 아니다, 당신의 선택은. 준비됐죠? 저 진짜 빵점 만회할 겁니다. 하나, 둘, 셋. 아 이거 또 영보이, 올드보이 이렇게 갈리네요. 아니 실컷 지금
들었잖아요, 교수님 네. 강의를. 뇌동맥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게 후천적인 요인이 뭐 흡연이라든지 생활 습관에서 생기는 병이지 네. 이게 스트레스가 주 원인은 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병들 만병의 원인이 뭐 스트레스라고는 하지만 뇌동맥류, 뇌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고혈압 뭐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연기처럼 맞아요. 고혈압 충격적인 말. 이런 충격적인 말 그러면은 네. 이게 머리 쪽으로 혈관 피가 막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빨개지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뇌혈관은 뭐 이렇게 뭐 조금 막혀 있는 부분들도 터질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갈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연관이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맞아요. 뭐 잘 안 되는 거 붙잡고 있거나 스트레스 아, 받거나 하면 스트레스 머리부터 아파요. 아, 머리.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왜 여유 있으시죠? 아니다. 이거 확실히 아니다. 올드보이님, 되게 여유 있으시네요. 교수님.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진짜요? 아니에요? 와, 왜요? 물론 뭐 스트레스가 없이 사는 것이 아주 모든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서 뭐 동맥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내 동맥류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달라 해도 되겠다. 패딩 하나 사도. 패딩 사주세요. 패딩 사줄 거면 크로징 내도 야, 고민해볼게요. 줘라. 패딩 받고 줘라. 그래도 스트레스는 안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예, 모든 또 전신 건강을 위해서. 자, 이렇게 뇌동맥류에 대해 알아본 기다 아이다였습니다. 오늘의 클로징은 게임체리. 교수님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파열 뇌동맥류 속전 속결로 합병증을 막아라입니다. 와, 뇌동맥류가 파열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운데 네. 거기다 합병증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면 너무 무서운데요? 이게 어느 정도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좋은 거예요? 뭐 최대한 빨리 오는 게 가장 좋겠죠. 그쵸, 어떻게 그쵸. 말하든지 간에. 네. 사실은 뇌졸중 얘기를 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네. 됩니다. 뭐 지금 제가 뭐 뇌동맥류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골든 타임이란 말은 이런 뇌출혈이나 이런 것보다 뇌경색에 좀 더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6시간 내에 병원에 도착을 해서 치료를 해야 그나마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해서 골든 타임이란 말이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사실은 이런 뇌출혈이나 또 동맥류 파열 같은 경우에는 딱히 시간으로 몇 시간 내에 치료를 해라는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맥류가 터지면 그럼 천천히 치료를 해도 되냐 왜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또 그런 게 동맥류가 한 번 터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터진 동맥류가 또 터지는 현상이 또 생기거든요. 저희가 그걸 갖다가 이제 재출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맥류가 이제 재출혈이 되게 되면 사망률이 90% 이상이 됩니다. 처음에 그냥 두통으로 왔다가도 두 번째 터지면 갑자기 혼수에 빠지는 그래서 재출혈은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럼 재출혈이 언제 제일 잘 생기냐? 보통 파열이 되고 24시간 내에 제일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 생긴지 알 수가 없죠. 앰뷸런스를 타고 오다가 터질 수도 있고 응급실에서 기다리다가 터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골든타임은 뭐 딱히 몇 시간 내라고 정해진 건 없지만 최대한 빨리 병원에 와서 빠르게 치료하는 게 좋겠다가 첫 번째가 되겠고 근데 또 하나 이제 좀 딜레마는 환자가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너무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이거를 마취를 하고 수술이나 시술을 하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너무 성급하게 치료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조금 뭔가를 좀 환자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좋게 한 다음에 치료하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물론 빨리 하는 게 원칙은 맞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의료진들이 해야 될 문제고 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의 추세는 지주막하출혈, 동맥류 파열은 24시간 내에 치료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뇌동맥류가 파열이 되면 거의 그냥 뇌졸중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뇌졸중을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를 하면은 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이 있고 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류가 터지면 출혈성 뇌졸중이 됩니다. 바로. 네. 근데 이게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뭐 마비나 이런 합병증 등도 계속 동반이 될 것 같아요. 뭐 예, 사실 병원에 오면 아주 안 좋은 환자도 있고 긴급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안 좋으신 분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아주 후유증 없이 환자가 잘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회복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분은 3년 전 뇌동맥류가 파열돼서 의식이 떨어진 채로 응급실에 오신 분입니다. 평소에는 소위 말해서 그 전문용어로 말할 때 그 전조 증상이라는 거 이런 걸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산에도 다니고 뭐 그냥 일상생활 정도로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그때가 11월 달 이제 초겨울 들어갈 때죠. 그때 그래 갑자기 쓰러졌죠 집에서. 예, 그 집사람이 그때 마침 있어서 다행히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속된 말로 하면은 그냥 뭔가 갔다가 왔습니다. 저 위에. 그러니까 이게 병원 온 것만 해도 운이고 그러고 최재형 교수님 그 만난 것도 제한테 천운입니다. 잘 지내시죠? 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머리 아프고 이런 거 없으시고? 아유,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만났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이제 출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예. 오셨고 아주 큰 동맥류가 있어요. 사이즈가 아주 컸습니다. 근데 동맥류가 컸고 모르는 제가 봐도 굉장히 큰데요,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응급으로 이제 저희가 시술을 했고 저 이제 코일색전술로 동맥류를 저렇게 채우신 거 보시죠. 근데 저때 이제 급한 불은 껐지만 저게 끝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시술을 잘 됐고 그랬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쭉 보다가 보니까 조금 이제 다시 열려가지고 조금 다시 열렸던 부분을 코일을 조금 더 넣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때 조금 자랐는데 아마 물론 재발이 안 되면 제일 좋은데 처음에 이제 터져온 경우나 사이즈가 처음에 동맥류가 큰 경우에는 재발이 아무래도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더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뭐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두 번째도 잘 뭐 이렇게 치료를 해서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또 재발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관리 잘 하시고 다른 거 안 하시죠? 뭐 술, 담배 이런 거 전혀 안 하시고 원래부터 예. 지금 보면 혈압도 좋고 합니다. 예. 혈압 조절 잘 하시고 평소에 이제 운동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무리하면은 이제 좀 안 될 상 싶은데 일단은 주로 이제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자 하면 첫 번째 이제 제가 좀 안 했으면 하는 거는 앞으로 겨울이니까 너무 추울 때 뭐 운동해야지 이래가지고 뭐 새벽에 나가가지고 운동하고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따뜻할 때 온도 변화가 좀 덜 할 때 운동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막 근력 운동이다 뭐 돼가지고 아주 무리하게 뭐 헬스를 한다든지 등산을 가는데도 뭐 특히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누구랑 같이 뭐 아주 높은 산을 갔다 올라간다든지 굳이 무리한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뭐 하루에 날씨가 좋을 때는 하루에 한 1, 2km 정도 좀 뭐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앞으로도 좋을 것 같고 너무 무리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잘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래 알겠습니다. 항시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약 챙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그런 건 좀 너무 일이라 생각했고, 뭐 암이나 뇌동맥 이런 아주 그 고질적인 성인병은 사실 뭐 크게 개의치를 안 했는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 병이 내한테도 오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거는 특별하게 제가 뭐 약을 먹고 영양제를 먹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먹는 걸 조금 기름진 걸 적게 먹고 이제 운동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지금 숨 쉬고 살아 있으니까요. 이걸 좀 천운으로 열기고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을 조금 가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죠. 뭐 사실 제가 지금 살아 있는 것에도 뭐 교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래 된 거지만 교수님 아니었으면 지금 뇌혈관 센터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응급 환자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응급 환자를 많이 만나게 되고 그 응급 환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매우 시간을 다투는 그런 환자들. 그래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많아서 때로는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는데 처음에 응급실에 오셨을 때는 아주 의식이 안 좋은 상태로 오셨는데 급성기 치료가 끝나고 저렇게 잘 회복이 돼서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외래 멀쩡하게 오시는 걸 한 번씩 경험을 하게 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그때마다 직업을 잘 택했구나. 이게 진짜 의사로 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뇌혈관 질환을 전공을 하기를 원하는 후배 의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도 더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환자들을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에서 만나뵌 분 보니까 진짜 큰일 나실 뻔했다가 다행히 지금 회복하셔서 좋아지신 것 같은데 이게 뇌동맥류가 파열이 된 후라면은 이게 재활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그 초기에 조기 재활이 중요한데요. 아까 보셨던 분처럼 신경학적 증상이 전혀 없는 분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마비라든지 언어 장애라든지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요즘에는 좀 늦게 하지 않고 3개월 내에 조기 재활을 갖다 시행을 해서 환자가 일상생활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부산 경남 권역 심내혈관 질환센터 또 이끌고 계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산 경남의 뇌혈관 질환을 또 이렇게 다들 또 건강을 지키고 계신 분이잖아요. 실생활이 진짜 거의 뭐 메디컬 드라마 그 이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실생활이 아주 편안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편안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아주 예전에 비해서 뇌졸중을 치료하거나 진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병원도 그렇겠지만 저희 병원에도 마찬가지로 코드 얼러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드 얼러트 시스템이 뭐냐면 뇌동맥류 의심 환자가 왔을 때 그 뇌동맥류 환자를 보는 모든 직군들, 방사선과 그리고 검사하는 검사의학과 그리고 신경과나 신경외과 이런 뇌졸중을 보는 의사들에게 동시에 뇌졸중이 의심이 되는 환자가 왔다라는 그런 연락이 먼저 가게 되고 그 이후에 아주 자동적으로 검사나 이런 준비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직군들이 거기에 우선적으로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혼자 막 뛰어다니면서 이것도 검사하고 저리도 가고 해서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런 식으로 아주 시스템에 의존을 해서 딱 되다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고 결과도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환자들이 갑자기 많이 닥치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만큼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위험 요인이 있거나 걱정이 되면 검사를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어느 정도 주기로 검사를 하면 될지 그리고 당부의 말씀까지 좀 부탁드린다면요. 예, 뇌졸중에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족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장기간 흡연을 하고 있다. 아니면은 고혈압이 있는데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고혈압을 계속 앓고 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다낭성신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과 같은 그런 혈관벽을 약하게 하는 유전적 질환이 있다 하게 되면 보통 2, 3년에 한 번 정도 MRI를 갖다가 해보는 거를 공고를 드립니다. 공고를 드리고 그런 위험 요인이 없다. 나는 건강하고 괜찮다 하시는 경우에도 40대 중반 이후에는 경제력이 허락을 하면 4, 5년에 한 번 정도 MRI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딱히 이렇게 해라라고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뇌혈관 질환 그리고 뇌동맥류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평소에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는 남성분 같은 경우에 여성분도 있을 수 있겠죠. 금연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금연은 혈관벽을 매우 약하게 만드는 그런 데 있어서 동맥류가 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인자가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을 하면 제가 이제 외래에서 가장 환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어떨 때는 환자분들을 뭐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제일 많이 뭐라 합니다. 혈압이 높아서 이 고혈압약을 먹자 하면 고혈압약을 지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늦게 시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고혈압약은 혈압이 높으면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아주 장기간 고혈압에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 계속 놓이게 되면 이런 뇌 동맥류뿐만 아니라 다른 고혈압성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까지 뭐 심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노출될 수 있어서 고혈압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 이제 뭐 적당한 운동을 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뭐 이런 스트레스 없이 그렇게 잘 지내는 것도 그런 뭐 뇌동맥류뿐만 아니라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클리닉 외래에서 오늘은 겨울철에 더 조심해야 되는 뇌동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건강주치의 신경외과 전문의 최재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큰 가족들 메리 크리스마스. 아 분위기 난다. 우리 교수님도 너무 귀여우십니다. 네, 다음 주면 정말 모두가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한테 작은 선물을 건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공클이 추천하는 선물은 바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장갑, 목도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남성 호르몬과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외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